안녕하세요. 국어 4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서를 두 세트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사회, 법에 관한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문이죠. 인문에 관한 지문입니다. 자, 이 두 개 세트를 하는데 두 세트 다 길이가 이제 깁니다. 앞에 기술 세트도 길이가 길었어요. 세 개의 세트가 전부 다 길어요.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 독해하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고 시간이 모자란 학생들도 꽤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원 시험에서는 독서 세 세트와 관련해서 하나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짧고 한 단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보다 좀 길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하나는 좀 많이 길고 이렇게 길이의 조절이 이루어져서 이제 나오니까요. 이렇게 세 개가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이렇게 다 길게만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요.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내가 그 방법을 잘 알고 그 방법대로 능숙하게 잘 푸느냐를 점검하고 그 방법을 몰랐다면 미숙한 점이 있다면 잘 익히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입니다. 법지문을 공부를 할 건데요. 이 지문 문제 법의 전형성을 또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도 기술의 이 전형성을 잘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 세트도 그래요. 이 법에 관한 지문이 어떤 내용 요소가 출제 요소가 되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역시 여러분이 법지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먼저 살짝 익히고 가면 좋겠는데 법지문에는요 역시 낯선 용어가 많기 때문에 개념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개념을 사례를 갖고 설명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면 또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례를요 흔히 이 개념과 관련지어서 이 사례가 어떤 개념에 해당하는 사례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의 답을 고를 때요 이 사례랑 대응하는지를 딱딱 내용 요소가 맞아 떨어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잘하면 법지문의 문제 잘 풀어요. 그 다음에 이 사례가 이렇게 개념과 관련해서 또 이제 제시가 되기도 하지만 법지문에서는요 무엇과 관련해서도 잘 제시가 되냐면 요건 그리고 이제 이 요건에 관한 설명은 흔히 경우를 구별해 가지고 여러 경우를 이제 함께 설명할 때 이 요건이 같이 제시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즉 어떤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사례 가지고 판단하게끔 하는 문제가 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 요건, 요 경우와 관련된 이런 정보를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주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정리할게요. 법지문에서는요. 출제 요소. 크게 이 두 덩어리가 출제 요소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 이 세트 말고 앞으로 또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법지문을 만나면 이런 정보들을 특히 스스로 자꾸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이런 정보들과 관련해서 사례를 제시해서 출제한 문제를 특히 또 잘 풀려고 자꾸 사고 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만나면 철혜쌤이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어. 이거 잘 나온다고 했어. 신경 써서 더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수능에 법지문 나왔을 때 문제 잘 풀게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문 보기에 앞서서 문제를 먼저 빠르게 좀 훑어볼게요. 출제 요소를 파악을 해보면요. 첫 번째 문제, 세부정보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택지 앞부분을 보면 표시행위, 효과의사, 표시의사, 의사표시자, 행위의사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그거 딱딱딱 체크해 놓고요. 읽으면서 그에 관련된 정보 주목해서 읽으면서 이제 풀었어야 됩니다.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지문 다 본 다음에 이제 선택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실전에서는 이거 읽으면서 풀어야 돼요. 그래야 빨리빨리 답을 고릅니다. 그러면 아마 1문단 읽고 28번의 문제 답 골랐을 겁니다. 29번, 30번에 공통 보기가 있습니다. 이 보기 가나가 있고요. 사례가 있네요. 근데 이제 그 사례와 관련해서 발문에 주목해야 될 말이 있어요. 의사표시자인 갑과 병의 착오로 인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표시자인 갑과 병의 착오. 그러면 이 착오와 관련된 요소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목해야죠. 뭐 할 때? 처음 독해할 때. 29번 윗글을 첨가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선택지를 빠르게 훑어내리면 효과의사의 결정, 표시행위에 의해 이런 용어가 보입니다. 그럼 그런 말들 체크해 놓고요. 관련 정보 주목하는 겁니다. 30번 기억 디귿의 관점이 출제 요소네요. 그럼 기억 디귿의 관점, 지문에서 기억, 니은, 디귿 위치 확인하고 31번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 확인하고 요건에 관한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경우가 있으면 그 경우를 딱딱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표시해 놔야 돼요. 32번 어휘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독해를 할게요. 의사표시가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이제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자가 우리 문제 발문에서 의사표시자란 말을 봤었는데 그쵸? 29번 30번의 그 공통발문에 보면 의사표시자인 갑과 병의 착오라고 했어요. 거기서 봤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자. 이 내심의 의사를 외부, 그러니까 안, 마음속, 자, 이 안의 의사를 밖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법률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의사, 표시의사, 행위의사에 이어 표시행위까지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과정을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니까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겠죠. 그럼 의사표시는 네, 이 안의 것을 밖으로 표시하면서 이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 이해를 해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를 가지고 결국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동기의 개념을 작은 단표로 이제 딱 묶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작은 단표로 묶여 있으면 개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 읽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는 생각, 요건 이제 동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례를 통해서 이제 요 개념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 하고 싶다는 생각, 동기.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동기로 인해 토지를 사야겠다고 이제 마음 먹은 겁니다. 토지를 사야겠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비소유의 토지를 사야겠다고 이렇게 마음 먹은 것. 이게 효과의사라는 얘기죠. 그러면 처음에 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효과의사를 품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품고 이 효과의사는 그 집을 짓기 아닌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땅을 사는 거를 이제 여기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효과의사를 B에게 전달해야겠다는 A의 생각. 이런 효과의사를 전달하겠다는 생각은 표시의사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효과의사 다음에 이제 표시의사가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효과의사를 전달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인 계약서 작성이라는 행위를 의도하거나 인식하는 것. 그러면 우리 계약서 씁시다 라고 이제 의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라고 인식하는 거죠. 이런 거는 행위의사. 그러면 요 다음 단계에 행위의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사를 토대로 이제 토지구 위반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하는 것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표시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행위의사를 바탕으로 이제 표시행위가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심의 의사를 결국은 표시행위까지 이 표시행위까지의 과정을 거쳐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이게 의사표시다. 자, 1문단을 통해서 의사표시의 개념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28번 문제의 답을 1, 2, 3, 4, 5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금방 답을 골랐어야 됩니다. 해설은 이제 다 읽은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2문단을 보겠습니다. 의사표시 과정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이라는 접속어가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일치하지 않을 때겠죠. 그래서 여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 자,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사 표시의 본질, 이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 자, 여기 이제 기준이 있죠. 이런 기준을 갖고 동일한 법률 행위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해석한다.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를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의사주의, 표시주의, 효력주의로 이제 나눈다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의사주의인데, 요 의사주의에 대한 이제 설명을 보면 내심의 효과의사, 즉 의사표시자의 진위, 요 효과의사를 본질로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의사주의는 의사표시의 이런 본질을 효과의사, 요걸로 보는 겁니다. 효과의사는 우리가 일문단에서 동기 다음에 이 동기를 바탕으로 비소 위에 토지를 사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 이런 게 이제 효과의사였습니다. 그거를 의사표시의 본질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관점을 취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의사표시자의 의사는 근데 보호되지만, 네,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그런 내심의 의사, 이걸 이제 본질로 중시하는 거니까 보호가 되죠. 그런데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사표시자 내심의 효과의사를 중시하니까 혹시 그걸 잘 몰랐던 상대방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의사표시자의 의사는 보호되지만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개 문제가 있으면요, 이런 거 짚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 보세요. 그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한 개에 대한 이 표시주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안 방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 문제를, 요 한 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방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상대방의 신뢰를 여기 보호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거여야죠. 그럼 상대방이 뭘 통해서 알겠습니까? 표시행위를 통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 표시주의에서는 그 의사 표시의 본질을 표시행위로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표시행위로 파악한다. 그 다음에 여기 효과의사로 파악한다. 요것을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요 기억과 니은에 대비되는 짝으로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읽기를 해야 했고요. 이것은 곧 출제 요소,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그런 정보를 잘 파악해서 이해한 게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한편 의사와 표시는 일체로서 양자 모드를 의사표시의 요소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사주의는 효과의사를 중시하는 거고요. 표시주의는 표시행위를 중시하는 것인데 이렇게 딱 둘을 구별해서 마음속에 있는 것과 겉으로 드러난 것, 표시된 것, 이걸 구별해가지고 각각 따로 중시하는 게 아니라 의사와 표시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의사표시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다? 효력주의라는 얘기예요. 그럼 효력주의는 둘 다 고려하는 거다. 즉, 둘 다 고려한다는 얘기는 의사, 이 내면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그걸 겉으로 드러내는 것, 이런 표시를 이분법적으로 당연히 접근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분법으로 나누는 기존의 인식을 거부하는 거죠. 둘을 같이 고려하는 거니까. 그렇죠? 기존의 인식을 거부하는 것이다. 효력주의에 따르면 표시행위는 의사의 단순한 내부적인 표지가 아니라 의사를 완성하여. 네, 여기 효력주의라는 요 입장에 따라서 요 표시행위라는 것 어떻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느냐? 의사를 완성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일종의 이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견해 주장과 관련해서요, 개념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 경우도 기출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이 말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정보가 나오면 앞으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주목을 좀 해주세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유형. 지금 이 글에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문제. 자, 그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불일치와 관련하여, 이 불일치와 관련해서 지금 착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착오가 아까 출제 요소였던 거 확인했죠. 29번, 30번. 여러분 29번 많이 틀렸죠. 자, 출제 요소를 알고 그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정보를 읽을 때부터 주목을 해야 했어요. 봅시다. 착오의 이제 기본 유형은 착오가 의사표시과의 과정에서 효과의사의 결정, 표시행위에 의해 표시행위 중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동기의 착오, 내용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로 나눌 수 있대요. 그러면 이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잘 파악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읽기죠. 그럼 먼저 우리 동기의 착오를 봅시다. 동기의 착오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의사표시자가 효과의사 결정 단계에서 의미 있는 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인식하는 경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계?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효과의사는 예를 든다면 이겁니다.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는 그 생각, 그 동기를 바탕으로 비소유의 토지를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효과의사입니다. 그렇게 비소유의 토지를 사야지라고 그 마음먹는 그 효과의사 결정 단계에서 의미 있는 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문단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저 비소유의 토지는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전원주택을 잘 지을 수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난 그걸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효과의사 결정 단계인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비소유의 토지는 내가 원하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뭡니까? 그 땅을 사야지 라는 효과의사 결정 단계에서 잘못 인식한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닌데 지을 수 있다라고 잘못 인식한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동기의 착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동기의 착오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 개념을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일문단에 제시되어 있는 이제 사례를 가지고 특히 이제 이 효과의사에 관한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건데 여러분이 이제 실전에서 독해를 할 때는 이 뒤에 있는 사례 가지고 또 잘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개념 더하기 사례예요. 그러면 이 사례 문제 풀 때 고려해야 될까요? 안 고려해야 될까요? 고려해야 됩니다. 아까 지문 설명하기 전에 법지문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개념만 고려하지 말고 이 사례를 고려해서 문제의 사례랑 이 지문 속의 사례랑 여기 이 사례랑 딱딱 내용 요소가 맞아 떨어지는지 대응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통해서 문제의 답을 해결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런 사고를 잘할수록 법지문을 잘 읽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런 리트 시험에 나오는 그런 법지문도요 잘 읽어요. 더 잘 문제도 풉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금반지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 금반지 사야지 라고 마음먹는 게 뭐예요? 효과의사잖아요. 근데 그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도금반지를 금반지인 줄 잘못 인식한 거예요. 동기의 착오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착오와 관련해서 자 이거는 우리가 예측하기 단계에서부터 즉 지문 읽기 전부터 이것이 출제 요소라는 걸 파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출제 요소와 관련해서 지금 동기의 착오에 대한 요소를 찾았습니다. 찾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간단하게 적겠는데 여러분 실전에서 시험 볼 때는 당연히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죠. 이렇게 표시만 잘 해놓고 이해만 잘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효과의사 결정 단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저 금반지 사야지 라고 마음먹었는데 그게 효과의사인데 이 도금된 거를 금으로 잘못한 거죠. 그렇죠? 잘못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의 착오는 이라고 이제 내용의 착오의 이제 개념도 설명합니다. 의사표시자가 표시하고자 의도한 대로 표시행위를 하였지만 표시행위 이해 단계에서 표시행위 이해 단계에서 그 의미를 잘못 파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랑 다릅니다. 표시행위 이해 단계에서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표시행위 이해 단계. 그죠? 그러면 여기 효과의사 결정 단계에서 잘못 인식하는 것과 표시행위 이해 단계에서 그 의미를 잘못 파악하는 거랑 구별해야 되는 거죠. 차이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가 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금반지의 가격이요, $100로 표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표시되어 있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내용의 착오는 저 표시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단계에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든다면 어떻게 잘못 생각하느냐? 유로와 달러가 같은 가치를 지닌 화폐 단위인 줄 알고, 잘못 알고, 요 잘못하는 것. 요 잘못하는 게 바로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의미를 잘못 파악하는 거죠. 지금 $100로 표시되어 있는데,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달러가 유로랑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여기 표시행위 이해 단계에서 의미를 잘못 파악한 거다. 그럼으로써 금반지를 100유로로 샀다라는 건데요. 비싸게 샀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 내용의 착오도 사례를 통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례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례가 문제의 사례랑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내용상 대응하는지 그걸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표시상의 착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표시상의 착오의 개념을 또 이해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의사표시자가 표시하고자 의도한 것과 다른 표시행위를 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시하고자 의도한 것, 나는 이 물건값 10만 원이라고 딱 표시하고 싶은데, 즉 10만 원으로 팔고 싶었는데, 그렇게 팔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10만 원으로 팔려고 했는데 이런 만 원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정말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는데 다른 표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렇죠? 네, 표시상의 착오 이해하는 게 이제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치는 가를 보면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요건 법지문 읽을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법지문에서는 이 요건과 관련해서요,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든다는 얘기죠. 각각 어떤 경우에 이런 요건이 딱딱 충족되는 것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첫 번째입니다. 의사표시가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자의 착오가 있어야 되겠죠. 착오가 있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착오가 없는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습니까? 첫 번째 이 요건은 간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입니다. 착오가 있는데 그 착오가 어떤 착오여야 되냐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돼요. 중요 부분의 착오. 그래서 요게 요건으로 중요한 말이죠.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되고요. 이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것은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를 말한다고 그 개념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는 건데, 의사표시자가 이제 착오가 없었다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착오 때문에 그렇게 의사표시를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착오가 이제 영향이 큰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도 의사표시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런 착오라면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겠지. 그런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여야지 바로 중요한 부분의 착오라는 겁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것 요건으로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건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된다. 자,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독해할 때 주목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째 요건은 뭐 안 적어도 되죠. 그냥 당연히 착오 있어야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보면 다음 아니라 중요 부분의 착오도 이제 더 봐야죠.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이걸 들고 있습니다. 내용의 착오나 표시상의 착오가 바로 중요 부분의 착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는요. 동기의 착오는 이거는 효과의사 그 안에 속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의사표시자가 그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의 중요 부분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와 관련해서 내용의 착오, 그다음에 표시상의 착오. 자, 이 두 가지 이제 주목하고 단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예외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단하고 여기 붙어 있는데 이런 걸 또 여러분이 그냥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에 해당되는 정보예요. 그러면 결국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아니어야 됩니다. 자, 요것도 주목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자, 여기 간단하게 좀 적어 놓으면 이 동기의 착오 관련해서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것, 이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이 동기의 착오는요 예외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말은 앞에랑 관련돼서 보면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예외니까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이 동기의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거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이해를 잘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다음 셋째입니다. 셋째로 의사표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이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 이제 또 요건으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자, 요거 이제 주목하고 여기서 이제 중대한 과실의 개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의 개념은 뭐냐면 의사표시자의 직업, 직업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로서 주의를 당연히 마땅히 기울여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는다면 과실이 있다는 얘기예요.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이런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도 전문가라면 이 정도는 주의했어야 되는데 결여를 했어?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주식의 매매를 영업을 하는 자가 그럼 주식 전문가 아닙니까? 주식 양도의 제한 여부에 관하여 회사의 정관을 조사하지 않으면 마땅히 전문가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 안 기울인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의사표시자가 단순한 표시상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단순한 착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소 배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마지막 요건 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취소 배제 사유. 이 취소 배제 이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사표시자가 그의 의사표시에 있어 위험을 의식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위험을 의식적으로 인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저 모험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의사표시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권이 배제가 되는 겁니다. 배제가 되는데 근데 또 어떤 경우에도 또 취소권이 배제가 되냐면 이런 경우 착오가 없을 때보다 착오가 발생했을 때 의사표시자에게 유익한 경우에도 취소권이 배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요건과 관련해서 경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앞서 강조를 했잖아요. 그게 읽기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여기 이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 경우 여기 모험적인 행위를 한 요 경우 그 다음에 착오가 없을 때보다 착오가 발생했을 때 의사표시자에게 유익한 경우 이런 것들을 다 주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착오자 즉 착오를 일으킨 의사표시자의 진위에 동의한 경우 네, 요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킨 요 의사표시자의 이 진위에 동의한 경우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착오자가 의도한 대로 효력 있게 용의가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도 요 취소권이 배제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세 번째, 네 번째 경우 요 네 가지의 경우가 이렇게 제시가 돼 있다. 그럼 요 각각의 경우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키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문 봤고요. 28번부터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읽으면서 풀었어야 되는데
1번 선택지를 보면 표시행위는 내심의 의사를 외부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네, 표시행위는 1분 단위인 정보에 의하면 당연히 겉으로, 바깥으로, 외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효과의사는 의사표시자의 동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라고 되는데, 효과의사의 개념, 동기로 인해, 자, 예를 든다면 A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B 소유의 토지를 사겠다고 마음먹은 것, 그런 게 이제 효과의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거 맞고요. 표시의사는 표시 행위를 통해 효과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의사는 뭡니까? 거기 1문단에 보면 효과의사를 B에게 전달해야겠다는 A의 생각입니다. 이런 토지를 사야겠다라는 생각, 토지를 사야겠다라는 이런 나의 생각 B에게 전달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표시의사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만. 근데 표시행위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 안 간 단계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를 통해 밝힌다고 얘기하면 적절하지 않죠. 답 3번으로 빠르게 골라서 해야 되겠고요. 의사표시자의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1문단에서 의사표시의 개념 설명하면서 법률 행위로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했습니다. 5번 행위의사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행위의사는요, 계약서 작성이라는 행위를 의도하거나 인식해야 됩니다. 당연히 인식하지 않으면 행위의사는 존재하지 않겠죠. 네. 답 3번 나왔고요. 다음 문제 이제 29번 30번인데, 의사표시자인 갑과 병의 착오로 인해 각각 발생한 사건이다. 보기를 참고해 이제 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보기를 설명하는 것부터 이제 여러분 이해하는 것부터 처음의 단계에서 이제 잘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29번 문제의 답을 금방 골랐거든요. 이 29번 문제를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잘 못 풀었어요. 그렇게 못 푼 이유는 뭐냐면, 얘기했습니다. 지문의 개념 사례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기에 이렇게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례가 지문에 어떤 개념과 관련이 있는지를 짝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짝을 지으려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례를 지문의 사례랑 딱딱 내용 요소를 맞추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사례가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 가를 보면요, 갑은 소를 사육할 목적으로 소 사육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동기가 있겠죠. 그런 동기를 갖고 을이 소유한 과수원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럼 효과의사죠? 효과의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을에게 밝힙니다. 그러면 을에게 밝혀야지라고 표시의사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이제 밝히면서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럼 표시행위까지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지문의 내용이랑 딱딱 짝을 지으면서 사례를 읽을 줄 알면 정말 여러분이 잘하는 거거든요. 이런 연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을에게 이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그 가수원이 소를 사육하기에 부적절한 곳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이제 여러분이 어떤 사고를 해야 되냐면, 지문에 있는 사례랑 자꾸 짝을 지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착오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공통발문에 착오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문에서 우리가 동기의 착오 관련해서 효과의사 결정 단계에서 이렇게 잘못 인식하는 경우에 요 동기의 착오다라는 걸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요거를 요 사례랑 짝이 맞는지를 판단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금을 사고 싶어요. 금을 사려고 했어요. 근데 도금된 거를 금으로 잘못 인식했어요. 이게 뭐예요? 효과의사 결정 단계에서 착오를 일으킨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자, 여기 을이 소유한 가수원을 사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한 것이 효과의사입니다. 이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결국은 이제 을이 소유한 가수원 사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은 건데, 근데 이때 생각한 건 뭡니까? 을이 소유한 가수원이 소를 사육하기에 적합한 곳이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거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잘못한 거예요. 도금을 금으로 잘못한 것이랑 같은 경우죠. 그러면 요 사례는 결국은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이 사례랑 짝이 맞는 거다. 내용 요소가 딱딱 맞다. 그렇다면 요 내용은 결국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 거다. 효과의사 결정 단계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29번에서 자 여기 가 착오 발생 단계와 관련해서 효과의사의 결정, 효과의사의 결정 요 두 개 1번하고 이제 4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을과 요 공무원 착오 유발 주 요인이 이제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 이제 판단을 하면 되겠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읽었으니까 알아요. 가는요 착오 유발 주 요인이 을이 아니죠. 갑이 효과 의사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 과수원이 자신이 소를 사육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잘못 알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착오 유발 주 요인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 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나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자, 봅시다. 여기 이제 나를 또 보면 여기 C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병 소유의 임야 중 일부가 공원부지로 이제 지정됐다고 합니다. 병원 공원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허가를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 공무원이 법령을 오해했네요. 상대방이 잘못 알았습니다. 병 소유의 임야 전부를 C에 증여해야만 그러한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병은요 그 공무원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말은 증여를 했다는 얘기죠. 이후 병은 자신의 증여행위가 법령의 오해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잘못 알았던 거잖아요. 잘못 인식한 거잖아요. 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증여를 해야만 한다라고 잘못 인식한 거잖아요. 그러면 도금을 금으로 잘못 인식한 거랑 이거 역시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사례 또한 결국 지문에 지시되는 이 사례랑 대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착오가 효과의사 결정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요 사례는 지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것입니다. 그럼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기의 착오지만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이 착오에 의한 이런 착오와 관련해서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생각까지 따라가면 정말 이제 잘 한 건데요.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나왔죠? 누구 때문입니까? 이 공무원 때문에 결국은 상대방에 의해서 동기의 착오가 유발된 겁니다. 그러면 나의 경우도 효과의사의 결정 단계에서 이제 착오가 발생했고요. 그 착오는 상대방, 이 공무원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렇게 법지문에서는 이런 개념 사례 했을 때 그 사례랑 자 지문의 사례랑 문제의 사례랑 꼭 대응하는 요소를 짚어보세요. 30번입니다. 다음은 기억 디귿의 관점에서 보기의 가에 대하여 이제 논의한 내용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판단을 해보면 기억은 갑이 토지를 사려는 목적이 소를 사육하는 데 있다는 점에 주목하겠군이라고 됐는데 네, 소를 사육하겠다라는 그 목적, 그 동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동기를 바탕으로 효과의사를 갖는 거죠. 을의 가선을 사겠다라고 마음먹은 것, 그게 효과의사를 가진 건데 그러한 효과의사에 주목하는 것, 그걸 의사표시의 본질로 보는 것이 바로 기억의 관점이죠. 네. 그 다음에 니은의 관점은요, 표시행위를 의사표시의 본질로 봅니다. 그렇다면 표시행위라는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주목하는 것도 니은의 관점으로 당연히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갑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갑이 가지고 있던 의사가 완성된다고 보겠군이라고 됐는데 네, 이 디귿의 관점, 이 디귿의 관점은 의사주의나 표지주의처럼 딱딱 나눠서 즉 의사주의가 효과의사를 중시하거나 아니면 표시주의가 표시행위를 중시하는 것,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효력주의는 의사와 표시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둘을 이제 같이 고려를 하는데 의사를 완성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표시행위를 봅니다. 그러니까 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표시행위에 대해서 의사가 완성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적절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기업과 니은은 모두 소를 사육하기 위해 을의 토지를 사려는 갑의 의사와 계약서를 작성한 갑의 행위를 분리하여 보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을의 토지를 사려고 마음먹은 그 효과의사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같은 경우에는 표시행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주목을 하겠죠. 그래서 각각 나누어서 당연히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4번도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니은 디귿은 모두 계약서를 작성한 을의 행위가 소를 사육하고자 하는 갑의 의사에 우선한다고 보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표시행위를 의사표시의 본질로 봅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과선을 사야겠다라고 그런 마음먹은 그런 효과의사보다 이제 중요시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디귿은 이 효력주의의 관점은 의사와 표시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이 둘을 함께 고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귿의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의뢰 행위가 소를 사육하고자 하는 갑의 의사에 우선한다고 말하지 않겠죠. 둘을 같이 고려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드라고 얘기하면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런 판단 여러분 했죠? 네, 그래서 답 5번입니다. 다음 이제 31번을 보면 이 31번도 이제 정답률이 많이 낮은데 이것도 무엇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지문이랑 여기 이제 이 선택지에 지시되어 있는 내용이랑 딱딱 짝을 잘 못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짝을 잘 지어볼게요. 매도인이 실수로, 매도인은 파는 사람이죠. 일반 시세 가격인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매매 가격을 계약서에 기재했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뭐랑 대응시켰어야 되냐면 이거는 착오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착오와 관련해서 이건 어떤 착오냐면 무엇과 관련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매매 가격을 계약서에 이제 기재를 했으면 이거는 착오가 없을 때 의사 표시자에게 유익한 경우가 아니에요. 그렇죠? 1,000만 원으로 써야 되는데 100만 원으로 지금 기재했으면 이건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취소권이 배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배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취소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취소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가능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착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됩니다.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되는데 중요 부분에 착오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한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내용의 착오나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그럼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이 됩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그럼 이런 식으로 딱딱 대응시켜야 되는데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은 게 하나만 대응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요건이 이제 뭐였냐면 그 다음 요건이 셋째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이 매도인이 거기 중대한 과실과 이제 관련해서 제시한 어떤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주의를 현재 결여하거나 그렇다는 내용 없죠. 그러면 취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취소 배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네, 취소 배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1번이라고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요건을 한 번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난도가 높은 거였습니다. 자, 그럼 2번 또 같이 해보면 매도인이 실수로 일반 시세 가격인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매매 가격을 계약서에 기재했대요. 그럼 이거 뭐랑 대응해요? 이거는 거기 지문의 이제 끝부분에 있는 착오가 없을 때보다 착오가 발생했을 때 의사표시자에게 유익한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취소권이 어떻게 된다? 배제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취소권이 배제되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딱 짝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지문 읽을 때 그런 경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3번 매도인이 실수로 일반 시세 가격인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매매 가격을 계약서에 이제 기재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결국은 착오가 없을 때보다 착오가 발생했을 때 의사표시에게 유익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렇죠? 유익한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이어지는 걸 보면 계약이 체결됐지만 이후 매수인이 여기가 이제 또 중요했습니다. 매수인이 1,000만 원에 매입할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건 뭐에 해당할까요? 지금 이 매도인은요, 얼마에 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얼마에 팔려는 의도? 이 매수인의 의도는 1,000만 원에 팔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매수인은요, 이러한 매도인의 의도에 부합하게 지금 내가 1,000만 원에 매입할게 라고 의사를 밝힌 거죠. 그럼 이거는 지문의 이제 끝부분 상대방이, 자 여기 상대방이잖아요. 의사표시를 차고자가 의도한 대로, 이 사람이 차고한 사람이 차고자잖아요. 차고자가 의도한 건 1,000만 원입니다. 요 의도한 1,000만 원대로
효력 있게 할 용의가 있음을 표시했잖아요. 1,000만 원에 매입할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된다. 그럼 취소권이 배제된다는 얘기는 취소할 수 없다. 맞아요. 이렇게 3번을 판단했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4번에서는 딱 시작할 때 보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예요. 그럼 직업 생각했어야죠. 그럼 거기 중대한 과실과 관련해서 제시되어 있는 정보, 표시자의 직업, 이 직업의 위치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격히 결여한 것인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데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법률사 공장진설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이니만큼 보다 더 주의를 잘 기울였어야 되는데 주의를 현격히 결여한 경우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즉 주의를 현격히 결여한 이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던 매수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신도시 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했대요. 그러면 이것이 신도시 개발 후보지에서 이제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을 인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런 위험을 인식을 한 상태에서 인식했음에도 모험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모험적인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이제 보게 된 건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여기 착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잖아요. 그 지문 끝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이제 32번 문제를 보면요. 문맥상 A의 단어가 이제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A를 보면요. 거치면 돼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과정이 해당되는지를 이제 보면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죠. 그러면 앞에 목적어의 의미 속성이 과정과 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사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단어의 의미 속성이 유사한지를 따져야 됩니다. 특히 그 서술어면 앞에 있는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부사어의 의미 속성이 유사한 걸 따집니다. 그럼 이제 2번 B를 보면요. B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 따라서인데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에 관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자리에서 일어서는 이 행동을 따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C를 보면요. C 같은인데 유로와 달러가 동일하다라는 거잖아요.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선생님 같은 분이라는 것은 여기서의 같은 분은 어떤 같은 부류에 속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의미 다르죠? 상하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D를 보면 섰다 앞에 입장에 서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임시정부, 어떤 기관이 서는 거잖아요. 의미 속성이 다릅니다. 밝은 달은 강물을 비추고 이 달빛이 비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물에 하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인데 이를 보면 비추어가 뭐가 있냐면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은 어떤 것과 이제 관련해서 견주어 보는 거예요. 견주어 보는 건데 의미가 그렇다면 다르죠. 네,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어서요 우리 뒤에 인문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인문. 이 세트는 앞에 있는 기술이나 그 법보다는 난이도가 그래도 살짝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제 빠르게 좀 해보겠는데 근데 이 세트에서도요 여러분이 이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바로 뭐냐면 특히 36번 같은 문제인데요. 관점 입장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견해 주장을 나타내는 핵심 어구를 놓치지 않고 주목하고 그 정보를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여러분이 삼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것 같은데 그거 좀 유의하자고요. 같이 보겠는데 먼저 일단 33번 문제를 훑어보면 카르납 로티 출제 요소라는 거 금방 선택지 앞부분에 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문도 보면 카르납 보여요. 카르납의 관점. 그러면 카르납의 견해 주장이 당연히 출제 요소가 되죠. 그 다음에 35번을 보면 A에 대한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A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 어떤 식구입니다. 네, 그 다음에 36번 로티의 관점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37번 가에 대한 로티의 견해. 그러면 이 글은 결국은 카르납의 견해 주장과 로티의 견해 주장을 잘 이해하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핵심 출처에서 파악했습니다. 볼게요. 카르납부터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카르납의 견해 주장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언명이 어법에 맞지 않거나 관찰 가능한 경험적 문장으로 이제 환원될 수 없을 경우에, 그러면 어법에 맞아야 하는 거죠. 이 말은 어법에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관찰 가능해야 돼요. 그렇죠? 관찰 가능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요. 어법에 맞지 않고 관찰이 불가능하면 그 언명은 무의미한 거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특히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걸 주목하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무의미한 것은 사이비 언명이다 라고 카르납이 지칭한 거죠. 그리고 그런 사이비 언명은 이건 배척해야 된다 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그리고, 카이사르는 소수이다. 카이사리는 그리고. 저게 무슨 말이에요? 어법에 맞지 않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는 카이사르는 소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카이사르가 소수다? 이걸 어떻게 알죠? 다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세봐야 되나요? 이런 거는 참과 거짓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관찰 사실을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다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사이비 언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카르납의 견해 주장인 겁니다. 카르납은 특히 이와 같은 유형의 사이비 언명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하이데거와 같은 철학자들의 언어, 이런 걸 이제 문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이데거와 같은 철학자들의 언어에 대해서 카르납이 어떻게 문제 삼았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겠죠? 오류라고 지적했답니다. 하이데거는 무 자체가 무아한 것으로, 참 말이 이게 무슨 말이야, 그쵸? 무 자체가, 그 없는 것 자체가 이 없어지게 된 것으로 존재인 동시에 존재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게 존재하는 것인 동시에 존재를 넘어서는 거다. 말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카르납은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 이제 이어지는 걸 봐야 되는데, 일단 하이데거가 이제 이렇게 말한 것과 관련해서요. 하이데거가 말한 것은 무도 관찰 가능한 대상임을 이제 말하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카르납은 이러한 하이데거의 언명에 의해서 원래 아무것도 없음을 뜻하는 문자적 의미의 무, 이 문자적 의미의 무가 존재인 동시에 존재를 넘어서는 것, 뭔가 은유적인 어떤 뭔가 속뜻을 좀 품고 있는 그런 은유적인 의미로 슬그머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자적 의미의 무가 이렇게 바뀌는 거는 문제라고 본 거예요, 카르납은. 그래서 하이데거의 언명이 은유의 개입으로 인해 문자적 의미가 은유적 의미로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변경된 사이비 언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는 사이비 언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한 거죠. 그러면 자, 카르납의 견해정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내용 요소들을 짚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짚은 것처럼 이런 말들을 짚으면서 읽었는지 체크하면 되겠고요. 다음 문단 보면 언어가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던 카르납. 그러면 자, 여기 카르납의 견해정과 관련해서 카르납은 언어가 세계를 반영한다고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세계의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그러면 언어가 세계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세계의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언어를 분석해야 되겠죠. 언어 안에 세계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언어를 분석하면 세계의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봤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언어를 문자적 언어와 은유적 언어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적 언어는 과학과 같은 객관적 사실의 영역, 그 다음에 은유적 언어는 문학과 같은 정서적 표현의 이런 영역, 이렇게 딱딱 고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딱딱 나뉜다는 얘기잖아요. 문자적 언어와 은유적 언어로 딱딱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카르납은 과학적인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 안에서 세계의 진리를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면 자, 여기 카르납과 관련해서 세계의 진리를 설명하고자 한 것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입니다. 즉 여기 어떤 언어로, 문자적 언어로, 그렇죠? 은유적 언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유적 언어는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 무의미한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오직 문자적 언어만이 세계의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카르납의 견해주장은 결국은
문자적 언어와 은유적 언어를 딱딱 구별한 겁니다. 이분법으로 딱 나눈 겁니다. 이러한 카르납의 언어관과 달립니다. 그러면 이제 로티의 견해 주장은 카르납과 이제 구별되는 거죠. 언어란 역사적 우연성의 산물이다. 그냥 우연하다라는 것은 어떤 맥락이 형성됐을 때 이제 그 의미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결국은 고정적 의미나 초월적 진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연하게 정해지는 겁니다. 우연하게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시대와 환경에 따라 그 맥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로티는 객관적인 문자적 언어와 주관적인 은유적 언어는 명확히 구분될 수 없어요. 이거 차이점이지 않습니까? 문자적 언어랑 은유적 언어랑 명확히 카르납은 구분했는데 로티는 구분할 수 없대요. 그리고 구분해 줄 만한 기준도 없대요.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로 이렇게 주목해줘야죠. 그렇죠? 앞에 먼저 읽고 그다음 이제 다음 걸 읽을 때는 앞에 것과 견주어서 차이점을 능동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파악하는 읽기를 해야 정말 잘하는 실력자이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를 구분하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지시하는 하나의 특별한 언어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제 나온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문자적 언어가 대상의 본질을 지시하는 거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저렇게 말한 거 아니냐, 뭐 그런 건데, 로티는 이러한 생각이 언어의 우연적 속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우연의 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은유적 언어는 그것이 사용된 특정한 맥락 안에서만 이제 의미를 갖는 것일 뿐 언어 자체가 은유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언어랑 은유적 언어랑 기본적으로 구별이 될 수가 없어요. 로티는 언어가 세계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네, 이것도 차이점 아닙니까? 카르납은 언어가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봤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세계가 존재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다. 세계는 존재한다. 다만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어적 서술들의 옳고 그름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지, 자, 언어가 세계를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분석한다고 해서 세계의 옳고 그름을 제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또 로티의 관점, 견해장까지 이해하는 게 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보면 결국 로티는 옳다고 여겨진 어떤 언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언명이 주어진 상황을 드러내는데 적절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옳다고 여겨진다라는 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이 과와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이해해야지 출제 요소, 문제결의 키를 찾습니다. 그 언명이 주어진 상황을 드러내는데 적절하다라는 것을 인정받은 거예요. 승인받은 거예요. 그 특정 시대의 전통과 공동체 맥락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또 승인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문화적 시대적 배경을 초월하여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의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세계에 관해 우리가 밝히는 것이 세계와 언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끼리 비교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도 앞에 한번 나온 말이에요. 다시 나오고 있네요. 사실을 안다면 문자적 언어가 은유적 언어보다 그 진리에 더 부합한다고 말할 수 없다. 네, 문자적 언어라고 해서 그 진리에 더 부합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문자적 언어라고 해가지고 이 세계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로테는 이러한 언어관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술해 나가는 진리가 시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재서술, 네, 시대 환경에 따라 계속 달라집니다. 시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이렇게 달라지고, 그러니까 변화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철학적인 작업을 이제 이 로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엄밀하고 체계적인 학문으로서보다는 문학적이고 시적인 작업을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보통 우리 문학 작품 속의 어떤 말들, 이런 거는 그 맥락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해석을 시도해 보잖아요. 그런 작업이라는 거예요. 로티는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 자신의 고유한 삶에 대해 자신만의 어휘로 서술해 나가는 시인과도 같은 작업, 이런 사적 공간에서 이런 시인과도 같은 이런 작업을 한다라는 건데, 그런 시인과도 같은 작업을 통해서 저마다의 진리가 우연적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존재하게 된다. 저마다의 진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지, 이게 보편적으로 어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그런 절대적 진리,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저마다의 진리라는 이런 말을 또 여러분이 좀 주목을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재서술해 나가는 개인을 아이러니스트라고 한다고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러니스트와 자유주의자 대비되는 짝이겠죠. 그래서 여기를 또 이렇게 좀 구별하는 읽기를 여러분이 했어야 됩니다.
그럼 아이러니스트와 관련해서 이제 제곱을 내용 제시되어 있는 걸 보면 아이러니스트의 작업이 자기완성의 길일 뿐, 자 이것은 자기완성의 길일 뿐, 이상적 인간이 되는 것을 담보하는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 개인적 진리, 요 개인적 진리가 요 이제 저마다의 진리겠죠? 공적 영역으로 끌고 나와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강요할 수도 없다. 이 말은 저마다의 진리, 개인적 진리가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편적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에게 이제 그 진리가 다 적용이 돼야 됩니다. 다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동의를 구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은 보편적 진리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로티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궁극적 진리를 발견하고자 했던 과거의 수많은 철학자들 역시 저마다의 진리를 찾는 이런 개인적 진리를 찾았던 아이러니스트에 불과하다. 그들이 찾은 진리 또한 사적 영역에 한정시키고자 했다. 사적 영역에 한정시키고 합니다. 사적 영역이라는 것을 딱 구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스트는 사적인 영역에만 갇혀 공적인 것에 대해 무관심해질 수 있으므로 로티는 자 여기서 이제 뭘 설정을 했냐면 공적 영역을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적 영역, 공적 영역. 그래서 사적 영역과 관련된 것은 아이러니스트.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영역과 관련된 것은 자유주의자.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는요, 대화와 이런 타협을 통해 제도와 관습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제 고쳐나가는 존재예요. 이렇게 개념을 당연히 주목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줄여나가는 연대성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던 로티는 보편적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사적인 영역이 아이러니스트죠. 그 다음에 보편적 기준에 의해 지배되는 이 공적인 영역, 이게 자유주의자죠. 분리했습니다. 분리했고요. 진리탐구의 과정, 이 진리탐구의 과정은 사적인 영역과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문제 해결의 과정은 공적인 영역과 관련이 있겠죠. 이것을 자 여기 보세요. 그냥도 아니에요.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명확히.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자, 사적인 영역과 이런 공적인 영역이 다르다. 명확히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진리, 여기에서 이런 개인적 진리를, 즉 저마다의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공적 영역에서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딱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구별. 이게 바로 로티의 견해장을 나타내는 핵심어죠. 이런 핵심어를 놓치면 안 됐던 겁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제 판단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해설이니까 읽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요 1문단은요, 2문단, 3문단 이제 같이 고려하면 판단이 되는데, 카르납은 하이데거의 언명이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에서 증명될 수 있다고 여겼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이데거의 언명에 대해서 사이비 언명이라고 봤죠. 사이비 언명은 객관적인 사실, 즉 문자적 언어의 측면에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로티는 언어의 우연성 안에 세계가 반영되어 있다고 봤다라고 했는데 로티는 언어에 세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지 않았죠. 그거는 바로 카르납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적절하지 않겠죠. 카르납은 언어 자체의 의미에 로티는 언어가 사용된 특정한 맥락에 주목했다라고 되는데 카르납은 언어 자체의 의미, 특히 그 문자적 언어, 그리고 로티는 언어가 사용된 특정한 맥락에 주목했기 때문에 저 맥락이 달라지면 언어의 의미도 달라진다라고 본 겁니다. 이게 적절한 거네요. 카르납은 문자적 언어가, 로티는 은유적 언어가 세계의 진리를 더 잘 드러낸다고 여겼다고 되는데 카르납이 문자적 언어가 세계의 진리를 은유적 언어보다 더 잘 드러낸다고 여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로티는 문자적 언어랑 은유적 언어 자체가 잘 구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로티에 대해서 은유적 언어가 세계의 진리를 더 잘 드러낸다고 여겼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그 다음에 5번, 카르납과 로티는 모두 객관적 언어와 주관적 언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고 보았다라고 되는데 객관적 언어라는 것은 문자적 언어에 대응할 것이고 주관적 언어라는 것은 은유적 언어에 대응할 텐데 이런 기준이 없다고 말한 사람은 로티죠. 카르납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판단했어야 되겠고요. 자, 34번을 보겠습니다. 카르납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기가 사례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면요. 사실은 예측하기 단계에서부터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두 가지네. 그럼 지문에도 대비가 되는 내용이 있겠네. 두 가지면 다른 거거든요. 대비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비되는 것과 이제 관련해서 여러분이
특히 이제 주목을 했어야 되는 게 문자적 언어랑 은유적 언어 그 대비되는 거 주목했어야죠. 왜냐? 카르납의 관점과 관련해서 대비되는 요소로 제시된 것은 그 두 가지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를 빠르게 푼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기를 딱 봤을 때 향유 고래를 부검한 결과 부검했다라는 것은 이건 관찰했다는 얘기예요. 관찰 가능한 겁니다. 100kg이다라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플라스틱 때문에 향유 고래가 죽었겠네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향유 고래가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문자적 언어겠죠. 철학자 니체는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자들의 작업에 대해서 이제 이 카르납은 은유적인 언어랑 관련지어서 이해를 했는데 신으로 통칭되는 형이상학적 가치가 인간을 무력하게 한다고 보고 신은 죽었다. 여기서 이 죽었다의 의미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은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은유라는 것은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은유적 의미, 은유적 언어의 사례잖아요. 이건 문자적 언어와 관련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자, 이 문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판단하는 것인데 이렇게 보기의 대비되는 요소를 파악한 상태에서 자, 일반 선택지를 보면 향유고래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죽었다는 것은 관찰 가능한 사실이므로 관찰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 가능한 것은 바로 문자적 언어랑 이제 통하는 것일 텐데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향유고래가 죽었다는 진술은 유의미한 언명에 해당했군. 네, 이렇게 문자적 언어로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언어로 서술이 되는 것은 유의미한 언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2번 신으로 통칭되는 형이상학적 가치는 생물이 아니어서 죽음을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관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관찰 가능한 경험적 문장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언명은 뭐에 해당한다? 무의미한 것에 해당한다. 1문단에 있는 겁니다.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은 원래 생명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하는 죽었다라는 단어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런 의미가 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은유적 의미가 개입된 언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의 변명에 해당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은 종교의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거짓으로 판단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의 변명에 해당한다고 봐야겠군이라고 되는데 은유적 언어는 카르납의 입장에 따르면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 무의미한 대상입니다. 3문단에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 무의미한 대상인데 이렇게 거짓으로 판단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의 변명에 해당한다고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이 부분의 내용 이건 카르납의 관점에 해당되지 않겠죠. 이 지점을 딱 짚어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답 4번.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향유고래가 죽었다라는 진술에서 죽었다라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 즉 문자적 언어로 서술이 된 겁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것은 저것은 은유적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객관적 사실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죠. 네, 5번 선택지 적절합니다. 답 4번. 35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반응을 예상한 내용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시인 한용운 이 기미독립운동 실패로 돌아간 후에 당신을 보았습니다라는 시를 썼답니다. 이 시에서 한용운은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하면서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당시의 윤리와 도덕, 법률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약자를 보호하는 데 쓰이지 못하고 권력을 지닌 자나 재력을 소유한 자를 위해 봉사하는 구실밖에 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카르납은 A가 시행구절이라는 점에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볼 것이다. 그렇죠. 은유적 언어에 대해서 카르납은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한 대상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춰볼 때 적절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카르납은 A가 정서적 표현의 영역에 해당하는 언어, 그렇죠? 은유적 언어니까 A를 통해서는 세계의 진리를 드러낼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그렇죠? 은유적 언어를 통해서는 세계의 진리를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카르납입니다. 로티는 A를 구성하고 있는 시어들이 드러내는 의미는 우연하게 정해진 우연성의 산물이라고 말하겠지요? 적절합니다. 로티는 A가 한용운에게 개인의 진리로 존재하기 위해 한용운과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동의가 필요하다? 자, 로티의 관점은 이 개인의 어떤 그런 저마다의 이제 그런 진리와 관련해서요. 그거를 여러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즉 육문단 기인데요. 그 밑줄 쳐 있는 기역 다음에 있는데요. 기역 다음 줄. 그 개인적 진리를 공적 영역으로 끌고 나와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 입장을 주목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로티의 관점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5번, 로티는 윤리와 도덕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당대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이제 A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시대의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적절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36번을 보겠습니다. 이걸 참 많이 틀렸는데, 이걸 이제 많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1, 2, 3, 4, 5까지 다 읽었는데 답이 안 보여요. 다 맞는 말 같은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 골라야 되는데 왜 다 맞는 것 같은 거지. 그죠? 정확하게 견해장을 나타내는 핵심 어구를 우리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한 개인은 기억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삶에 대해 니은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 주목할 것이다 라고 되는데, 이 기억은 바로 아이러니스트는 이 사적인 영역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자유주의자는 공적인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적인 영역, 자신의 개인의 고유한 삶,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인 영역, 사회적 약자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죠. 2번, 한 개인은 기억으로서 사적 영역에서 서술한 진리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이 사적 영역에서 서술한 진리를 공적 영역에서 실현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적 영역에서의 진리를 공적 영역에서 실현낸다라는 것은 이 사적 영역의 것이 공적 영역의 것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어지는 거잖아요. 분리했다고요. 딱 구별했다고요. 그래서 지문에서 끝에서 아예 명확히 구별이라고, 명확히라는 부사까지 써줬어요. 딱 나뉘는 거라고요. 연결되는 거 아니라고요. 여기 있는 것이 일로 가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일로 간다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진리를 실현한다라고 설명해 놓은 이것은 로트의 관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골라야 하는 겁니다. 뭔가 말을 그럴듯하게 써놨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건데, 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건데, 뭔가 답이 안 보인 건데, 견해장을 나타내는 핵심 어구를 주목해서 그걸 키로 삼아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다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3번, 한 개인은 기억으로서 자교환성에 이를 수 있을 것이고, 네, 이 기억, 개인적인 진리 탐구하는 것, 이것은 자교환성에 이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으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건 사회적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적절합니다. 4번, 한 개인은 기억으로서 자신만의 언어로 개인적 진리를 찾을 것이고, 이 개인적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기억입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대성을 실천하는 것이 여기 니은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적절합니다. 한 개인은 기억으로서 자신을 서술하며 진리를 찾을 것이고, 네, 이 개인적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이 아이러니스트는 자신을 서술하면서 이렇게 진리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는 잘못된 제도, 그런 관습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죠.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이제 바꾼다고 지문에 설명을 했으니까 적절합니다. 37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로티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는데, 가가 뭡니까? 옳다고 여겨지는 어떤 원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로티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답을 어렵지 않게 이제 금방금방 빨리 찾았을 텐데, 가가 옳다는 것, 세계 옳고 그른가는 무관하게 성립하는 거죠. 이 가에서 이제 그 얘기하는 그 옳다고 여겨지는 어떤 언명, 그건요, 그 언명이 주어진 상황을 드러내는데 적절하다는 것을 특정 시대 전통과 공동체가 승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절대적으로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티는 이 세계와 관련해서요, 세계관에 우리가 밝히는 것은 그냥 세계를 서술하는 언어끼리 비교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를 통해서 어떤 그런 세계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가 옳다는 건 세계 옳고 그런 거는 무관하다라는 것, 로티의 견해로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는 다른 시대나 다른 사회에서 옳지 않은 서술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 네,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그렇다면 적절하지요. 3번, 가는 다른 언어적 서술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절대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 금방 틀렸다고 판단했죠. 네, 로티는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적절하지 않죠.
가가 옳다고 인정받는 것은 그것이 문자적 언어인지 아닌지 상관없습니다. 문자적 언어와 은유적 언어 잘 구별도 안 돼요. 5번, 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의 승인에 의하여 옳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가 달라지면 승인되는지 여부는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런 시대에 따라 그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문자적 언어인지 아닌지 이런 거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37번까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죠? 네. 그런 여러분을 쌤이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고요. 우리 같이 제대로 잘 공부해서요. 수능에서는 정말 최고의 그런 결실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